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성공으로 전 세계 방위 산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선 공약집에서 그는 미국 무기고는 텅 비었다면서 무력해진 미국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군의 기록적 자금을 투입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재집권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텅 빈 무기고를 한국이 채울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당선 다음 날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 선박 건조 능력을 인정하고 선박의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0조 원 규모의 미국 군함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에 하나오션이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6콘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올해 미 해군이 발주한 MRO 사업을 전부 가져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20조 원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언급했던 텅텅 빈 무기고를 한국이 채우게 된다면 그 금액이 무려 500조 원에 이를 예정인데 더 큰 시장이 오매불망 한국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뽑으라면 누구라도 천조국의 위험을 자랑하는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원래 천조국이라는 단어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늘의 왕조라는 뜻으로 사용됐었지만 지금은 미국을 지칭하는 대표 단어입니다. 한자도 달라지는데 천조국, 즉 천조원을 국방비에 쓰는 나라라는 의미. 실제로 미국은 2024년 국방비로만 8,860억 달러를 책정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 군사력 1위, 무기 판매량 및 금액 1위라는 천조국의 지위를 견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들이 있는데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자칫 캐나다나 멕시코, 나토 국가들을 잘못 공격했다가는 미국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격국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댄 국가들은 한국처럼 무기를 개발하거나 군사력을 키우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국방비를 줄이는 모험을 택했죠. 미국의 존재 자체로 거대한 안전장치이자 방어막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부 단속만 철저히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위 국가들은 전부 비상 아닌 비상에 빠졌습니다. 절대 무임승차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한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방산 투자 확대와 더불어 동맹국 방위비 분담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으니까요.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적어도 GDP 대비 3%를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금의 2%는 세계 도둑질이라고 강조했는데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에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유럽 시장인데요. 사실 현재 유럽, 정확히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급격하게 줄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주도로 나토가 창설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딱히 꼽을 만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평화배당금이라 부르는 예산구조 때문입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사회복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방위비를 25%나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는데 특히 독일 등 상당수가 방위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 절감이 무기 생산에 구멍을 만들었죠.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종 시기 부른 이른바 평화배당금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하루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서 그도 모자라 북한에게 손을 벌렸던 상황인데 수십 년간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모아뒀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니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이 마음먹고 유럽을 공습한다면 유럽 전체를 꿀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경제적 압박도 방위비 감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보다 복지와 사회 인프라의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도록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2015년 나토 회원국들의 평균 GDP 대비 방위비는 1.4%로 하락했으며 이는 나토의 권장치인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나토 내 방위비 분담의 불균형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나토 방위비의 약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유럽 회원국들은 안보를 위해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며 GDP의 최소 2%, 나아가 3%까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했죠. 하지만 유럽 회원국 입장에서는 냉전 이후 대규모 군사력보다 비대칭적 위협, 가령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에 초점을 맞추며 군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방위비 감축이 유럽 내 재래식 무기 생산 역량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점. 1990년 체결된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으로 유럽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공장 등 인프라를 줄였고, 이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부각되면서 큰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 같은 주요 국가들조차 재래식 무기 생산에서의 자급자족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경우 냉전 이후 대규모 군사력 감축을 단행해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비 증대 논의가 시작됐죠. 독일은 2023년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폴란드와 발트 3국 역시 자주국방 강화에 나서며 자국 내 무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 내 이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급히 한국 무기를 수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속해서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제외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가 총 2,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수치인데 2년 동안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각국의 무기, 병력 등 국방 지출 금액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로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탱크, 대포, 군수품 등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전투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무장한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미국산 무기 수출은 2,056억 달러로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이 45%에 이르렀죠.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동맹국의 무기 조달 확대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산 무기 고객이었던 중동 국가도 지속해서 미국 무기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이어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까지 주문을 확대하면서 수요에 공급을 맞추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안이 한국입니다. 포탄을 예로 들어볼까요?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달에 몇 발의 포탄이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적을 때는 10만 발, 많을 때는 약 24만 발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생산 가능한 최대 수량이 고작 30만 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사용 분량이 1년간 유럽 전체 생산 물량과 맞먹는 것인데,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간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무기고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왔는데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도 물량이 딸려 유럽이 수출을 요청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하는 마당에 유럽은 무기고를 가만히 비워두기만 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무기고는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155mm 자주포 포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으로 K9 자주포도 이 포탄을 사용하죠.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약 3,000발의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100만 발 이상을 쐈다는 의미. 상당수가 미국이 지원에 물량을 맞추기도 힘들고 유럽도 이를 지원했으나 성에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K9 등 155mm 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했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해 흔히 명품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독일산에 전혀 밀리지 않고 현지 생산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포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게 이만큼 군침이 도는 생산국도 없는 셈.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155mm 포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스라엘 이란 대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중동 화약고는 다시 불타기 시작했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포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감축은 냉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반영한 결정이지만 경제적 압박, 미국과의 분단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중동의 위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유럽의 재래식 무기고를 채워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위비 증대 논의는 결국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